이 두 사람은, 브레이크를 건 이 두 사람도 역시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에드워드 윌슨이 3층이었다면 이 두 사람은 4층 혹은 1층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그 학문적인 그 쟁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논쟁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뭐 매일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렇게 논쟁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런 논쟁이 깊었냐면, 예컨대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문이 쫙 열렸는데 자기가 반대하는 교수가 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안 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논쟁이었고, 사실 인신공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걸 촉발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제목이 되게 희한해요. 이게 뭐 제가 한국말로 옮기면은 성마르크 성당의 스펜드럴과 그 다음에 빵글로스의 패러다임, 뭐 이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리처드 도킨스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제이 굴드의 동료인 리처드 르원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르원틴은 유전학자였어요. 진화 유전학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제목이 이렇게 재밌는 제목입니다. 이 논문이 왜 그렇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냐? 아까 제목에 성마르크 성당이라는 데가 나와 있다고 했죠. 혹시 이탈리아 베니스의 성마르크 성당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가보긴 가봤습니다. 뭐 돔처럼 생겼고요. 이 돔을 만들기 위해서, 돔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 역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아치하고 아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에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거기 가보면 12사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12사도의 그 형상들이 그려져 있어요. 타일로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건축물을 보면 저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그런 모양들이 조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건축가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했을 것이다. 딱 그 역삼각형 모양으로 멋지게 설계하고 거기다 뭔가를 그려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건축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특별히 설계된 것이 아니고 그 돔을 만들기 위해서 아치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아치의 건축물의 부산물로서 이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뭔가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적응과 부산물을 우리가 가려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적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적응이 아니라 부산물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 뭐 생물학 논쟁에서 건축학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느냐? 과학자들도요, 좀 단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당구 쳐보셨습니까? 당구 치시면 그 3쿠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거는 뭐 80 정도 치면 잘 못하죠. 그러니까 200, 300 치면 뭐 잘하지만 멋있게 치는 거죠. 그죠? 멋있게. 뭔가를 이루더라도 멋있게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회생물학자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놀라운 기능들을 보면서 그건 다 자연선택에 의한 적응이다.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건 적응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적응처럼 보이지만 아까 그 역삼각형 모양의 그 스펜드럴처럼 실제로는 부산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는 사실은 부산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겨난 부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건축학의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나 좋은 레토릭을 썼다. 과학 논문 중에서 이렇게 설득력 있는 레토릭을 쓴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하는 책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사회생물학자들이 이제 한 발 물러나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모든 걸 다 적응처럼 생각했다. 마치 여러분은 코가 이렇게 오똑하잖아요. 그 오똑한 코가 오똑한데,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코가 오똑할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코의 기능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똑함의 기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안경을 받치기 위해 코가 오똑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좀 이상하죠? 예, 코는 원래 오똑했고, 안경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회생물학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봐라, 사회생물학은 다 모든 거를 다 그렇게, 기능 있는 모든 거를 다 적응처럼, 자연 선택인 산물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맞불작전을 또 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논쟁을 보고 있어요. 그 건축물을 가지고 또 다시 비판을 합니다. 다른 건축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중세 그 바로크의 그 건축 양식 중에는 코벨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가가 똑같은 그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 저렇게 코벨 양식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방식으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팬드럴이라고 하는 양식이 유일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가는 스팬드럴의 양식과 그다음에 코벨 양식 중에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건축물의 구조를 가지고 사실은 봐라, 이 자연계에 얼마나 부산물들이 많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런 비판은 뭐냐면 실제로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마저도 사실은 잘 선택한, 잘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비판을 다시 다른 건축물을 예를 들면서 다시 재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던 다니엘 데니시라는 철학자가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정도가 아니고 과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비유도 많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맞다, 그렇다라고 설복시키게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과학의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을 겁니다. 이제 다시 좀 더 내려올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해 봅시다. 아까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적응이냐 아니냐, 언어라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연 선택된 것이냐, 아니면은 뇌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언어 능력이 생겨난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촘스키라는 사람은 언어학의 20세기 언어학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일 정도예요. MIT에 있는 언어학자인데요. 그 언어학자는 당연히 뇌가 커져서 언어라는 게 생겨나게 됐다, 부산물로 생겨나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에는 보편 문법 같은 그런 이렇게 타고난 능력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 애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엄마 말투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어느 순간 언어가 폭발하죠, 그죠? 이렇게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문장을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정말 집에 가서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언어 갖고 있는 굉장히 본능적인 능력이에요. 침팬지는 그렇지 못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진화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언어라는 것은 생득적이다, 갖고 태어난다,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뭐에 동의하지 못하냐면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적응이냐 부산물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 부산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까 촘스키라고 얘기했는데 그 촘스키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팬지하고 인간은 이 성도, 그 소리가 나가는 이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이 성도의 길이가 짧아요. 인간은 깁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그 침팬지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침팬지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꺽꺽거리는 소리, 으악으악 거리는 소리밖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레퍼토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침팬지 언어를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침팬지는 인간의 그거를 따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되게 재미난 그 사례가 있는데요. 60년대에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3살 때 침팬지 3살짜리를 데리고 오는 거죠. 혹은 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난 침팬지를 데려가서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인간의 언어 환경에서 인간의 언어를 배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정말 참 비참했는데요.
침팬지가 인간